브론스키는 차장의 뒤를 따라 객차로 올라섰다가 마침내 나오고 있던 한 부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입구에 내려섰다. 사교계 인사들에게 익숙해진 감각으로 브론스키는 그 부인의 외모를 일별하자마자 그녀가 상류사회 인사임을 알아챘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녀를 한 번 더 보고픈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녀의 모습에서 풍기는 화려함과 정숙함, 우아함 때문도 아니고 다만 그녀가 옆을 지나칠 때 매력적인 그녀의 얼굴 표정 속에 무언가 특별한 상냥함과 사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녀 역시 고개를 돌렸다. 짙은 속눈썹 때문에 검게 보였던 반짝이는 회색 눈은 마치 그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다정하고 주의 깊게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를 찾는 듯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갔다. 그 짧은 시선에서 순간적으로 브론스키는 그녀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눈과 붉은 입술을 일그러지게 만든 희미한 그 미소 사이에서 약동하는 억제된 활기를 알아차렸다. 마치 무엇인가 그녀의 전 존재를 채우고 넘쳐나서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짝이는 시선 속에 혹은 미소에 나타난 것 같았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 속의 빛을 감추려 했지만 그 빛은 도리어 그녀의 의지를 저버리고 보일까 말까한 미소 속에서 반짝였던 것이다. 브론스키는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는 눈이 검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마른 노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며 엷은 입술에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하녀에게 손가방을 건네주고 작고 야윈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려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전보는 받았지? 잘 있었니? 다행이구나. 여행은 편안하셨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문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음성에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목소리의 주인이 그가 입구에서 만난 부인이란 것을 알았다. 나는 어쨌거나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페테르부르크식 견해입니다, 부인. 페테르부르크식이 아니라 단순히 여자들의 견해예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 손에 입을 맞춰도 되겠습니까? 잘 가요. 이반 페트로비치. 오빠가 여기 오지 않았는지 봐주시고 이리 오시도록 해주세요. 부인은 문가에서 말하고 다시 객실로 들어갔다. 그래, 오빠는 찾았어요? 그 부인을 향해 브론스키야가 물었다. 브론스키는 그제야 그 사람이 카레니나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당신 오빠는 여기 오셨습니다.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못 알아봐서 죄송하지만 잠깐 뵌 게 다여서. 브론스키가 인사하며 말했다. 당신께선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알아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는 내내 당신 어머니와 오로지 당신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녀는 넘쳐나는 활기를 마침내 미소로 표현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제 오빠는 아직도 안 오시는군요. 그분을 부르거라, 알료샤. 백작 부인이 말했다. 브론스키는 플랫폼으로 와서 소리쳤다. 오블론스키, 여기야. 그러나 카레니나는 오빠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자 매우 가벼운 걸음으로 객차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오빠가 다가오자마자 브론스키가 놀랄 정도로 대담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왼손으로 오빠의 목을 감고 빠르게 자기에게로 당겨 힘차게 입을 맞추었다. 브론스키는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다린다는 것을 상기하고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사랑스럽지? 백작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나와 함께 타도록 했어. 나는 무척 기뻤단다. 오는 내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너는 이상적인 사랑을 발견했다고. 참 잘됐어, 얘야. 참 잘됐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들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가시죠, 어머니. 까레니나가 백작 부인과 작별하기 위해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백작 부인, 부인께서는 아드님을 만났고 저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쾌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다 드렸으니 더 이상은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백작 부인이 말했다. 나는 당신하고라면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따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함께 있으면 이야기를 하든 입을 다물고 있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들에 대해서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금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어요. 카레니나는 비상하게 몸을 꼿꼿이 하고 서 있었으나 그녀의 눈은 미소 짓고 있었다. 안나 아르카디 예브나는 백작 부인은 아들에게 설명했다. 8살 난 아들과 이제껏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애를 혼자 놔두고 왔다고 오는 내내 괴로워했단다. 네, 저는 내내 백작 부인과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 아들에 대해, 부인은 또 부인 아드님에 대해. 까레니나는 말했다. 그리고 다시 미소가, 그를 향한 애교띤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다. 필경 당신을 실증나게 했겠군요. 그는 그녀가 그에게 던진 미소 띤 시선을 공중에서 받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기는 원치 않는 듯 백작 부인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백작 부인. 잘 가요, 친구.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입을 맞추도록 해줘요. 나는 그저 늙은이들 식으로밖엔 말을 못하지만 솔직히 당신이 좋아졌다오. 그 말이 형식적일지라도 까레니나는 분명 진심으로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가볍게 몸을 굽혀 백작 부인의 입술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입술과 눈 사이에서 파도치는 예의 그 미소를 띠고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자기에게 뻗은 작은 손을 잡았는데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 그렇듯 그의 손은 강하고 대담하게 흔든 그녀의 힘에 넘친 악수에 기뻐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상당히 풍만한 몸을 아주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참으로 사랑스러워.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의 우아한 잣대가 안 보일 때까지 눈으로 그녀를 쫓았고 그때까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그녀가 오빠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 위에 손을 얹고 무엇인가 활기차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는데 분명 그와는, 즉 브론스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을 테고 그것은 그에게는 유감스러웠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모두 잘 있죠? 그는 어머니를 향해 되풀이해서 물었다. 모두 잘 있다. 전혀 문제없어. 알렉산드르는 아주 사랑스러워졌지. 마리도 아주 예뻐졌어. 그 애는 아주 재밌단다. 그녀는 무엇보다 그녀의 관심사, 즉 그녀가 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온 목적이었던 손자의 세례에 대해 그리고 큰 아들에 대한 황제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기 라브렌티가 오네요. 브론스키가 창문을 보며 말했다.
괜찮으시면 이제 가시죠. 백작 부인을 따라온 늙은 청지기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하고 객실에 들어오자 백작 부인은 몸을 일으켰다. 가시죠. 이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브론스키가 말했다. 하녀가 가방과 강아지를 들고 청지기와 짐꾼이 다른 가방들을 들었다. 브론스키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들이 객차에서 나섰을 때 벼랑간 몇 사람이 놀란 얼굴로 그들 옆을 뛰어 지나갔다. 특이한 색깔의 모자를 쓴 역장도 뛰어갔다. 분명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차에서 이미 내린 사람들도 도로 뛰어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어디야? 뛰어들었대. 치여 죽었대. 하는 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왔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누이 동생과 팔짱을 끼고 역시 놀란 얼굴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피해 객차 입구에 멈춰섰다. 부인들은 객차 안으로 들어가고 브론스키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불행한 사고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사람들 뒤를 따라갔다. 간수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강추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껴입어서 그랬는지 후진하는 기차 소리를 못 듣고 치여 죽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브론스키와 오블론스키가 돌아오기도 전에 청지기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오블론스키와 브론스키는 처참한 시체를 보았다. 오블론스키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듯 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거의 울상이 되었다.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안나 네가 보았더라면. 아이고 끔찍해. 그는 말했다. 브론스키는 침묵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심각했으나 그는 극히 침착했다. 아, 백작 부인, 당신께서 보셨더라면.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말했다. 그의 아내도 현장에 있었는데 눈뜨고는 못 보겠어요. 그녀는 거의 몸뚱이 위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그 사람 혼자 대식구를 먹여 살렸다고 하던데 그것도 큰일이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없을까요? 카레니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브론스키는 그녀를 한번 보고 이내 객차에서 나갔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는 문에서 돌아보고 말했다. 그가 몇 분 뒤 돌아왔을 때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백작 부인과 이미 신인 여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백작 부인은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가시죠. 브론스키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들은 다 함께 나왔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와 함께 앞서서 갔다. 뒤에서 카레니나가 오빠와 나란히 걸어갔다. 출구에서 뒤쫓아온 역장이 브론스키에게 다가갔다. 제 보좌역에서 200루블을 주셨더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누구에게 그 돈을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망인에게죠. 브론스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걸 뭘 물어보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자네가 주었다고? 뒤에서 오블론스키가 외쳤다. 그리고 누이 동생의 손을 꼭 쥐고 덧붙였다. 아주 자비로우셔. 훌륭해. 그렇지 않아? 경의를 표합니다, 백작 부인. 그러고는 그는 누이 동생의 하녀를 찾기 위해 누이 동생과 함께 멈춰섰다. 그들이 역 앞으로 나왔을 때 브론스키의 마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출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방금 벌어진 사고에 대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이야. 어떤 신사가 옆을 지나며 말했다. 몸이 두 동강 났다는군. 나는 그 반대야. 가장 손쉽고 순간적인 죽음이잖아.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카레니나는 마차에 올랐는데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그녀가 입술을 떨며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니 안나? 그는 몇백 사전 왔을 때 물었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말했다. 네가 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야. 너는 내가 얼마나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데 오빠는 오래전부터 브론스키를 알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우리는 그가 키티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오빠 이야기를 해봐요. 그녀는 무엇인가 쓸데없이 방해되는 생각을 떨치기라도 하듯 머리를 흔들면서 덧붙였다. 오빠 근황에 대해 얘기해보죠. 오빠 편지를 받고 온 거잖아요. 그래,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말했다. 그래요, 다 털어놔 보세요.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오블론스키는 누이 동생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 다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나서 관청으로 향했다.